AI 관련된 대기업들이 이제 M7 이런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30%이래요. 그러면은 돈 빌려다가 지금 설비 투자 늘려야 되죠. 지금 AI 캐펙스 사이클이라고 하죠. 이제 설비 투자 엄청 늘어나는데 돈을 빌려서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연준의 기준금리가 그렇게 높은데도 전혀 겁이 없이 갔다가 왜냐면 4%에 빌려가지고 30%에 박으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엄청 늘어나요. 설비 투자라는 건 결국엔 자본화 자산화가 되거든요. 네. 얘는 감가상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설비 투자가 지금의 속도로 너무 커지잖아요. 그럼 그 커진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커진 그 비용 절감하는 만큼 비용을 갖다 떨어내는 만큼 수익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 성장에 대한 의구심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빗나간다. 그러면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휘청거릴 수가 있죠. 네, 어느새 올해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여러 변수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면서 복잡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거시적 흐름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포인트들 무엇인지 오건영 단장님과 함께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달 중에 미국의 11월 고용지표가 나올 것 같은데 예. 그거 나오면은 기준금리 인하를 할 것 같죠? 이게 아주 너무너무 탄탄하게 나온 게 아니면 네. 기준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는 좀 시장에 예상하고 있는 대로 가게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연준 내부에서도 그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19년도가 되게 비슷했는데요. 네. 19년도에도 저기 미국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했어요. 네. 3번을 했거든요. 보험적 금리 인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보험적 금리 인하를 했는데 이게 약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은 나쁘지 않지만 미래에 나빠질 것 같으니까 미리 약을 칠게. 네. 그럼 질문이 몇 번 약을 칠 건데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의견이 갈려요. 2번이면 되지 3번 쳐야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2번 쳤잖아요. 지금 네. 2번 금리를 네. 내렸잖아요. 세 번째 치려고 할 때는 악유가 많아요. 그때 당시에도 그랬거든요. 근데 19년도에는 세 번째 금리 인하가 7월, 9월, 11월 했거든요. 네. 세 번째 금리 인하 할 때 여기도 그때 당시에 악유가 많았는데 지금보다는 약했지만 악유가 많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서 끝냈냐면 11월 달에 이번에 금리 인하 한 걸로 어느 정도 보험적 인하는 종료가 된 것 같고 그다음에 멈춰서서 좀 지켜볼게. 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한 번 더 인하하고 종료를 하더라고요. 이런 거를 매파적인 인하라고 합니다. 인하는 하되 네. 그 뒤는 가능성을 닫아주면서 네. 이게 연준 위원들하고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반으로 갈려 있는 거예요. CB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전이 일어났는데 이런 거죠. 이쪽이랑 이제 합의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럼 뭔가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FOMC 하면서도 그럼 이렇게 하자. 우리 시그널을 줄 때 금리 인하는 이제 앞으로는 진짜 안 할 거야. 굉장히 신중하게 하는 걸로 네. 하고 그렇게 어나운스까지 하는 걸로 하고 요번에 인하하는 게 어때? 이제 그때 당시엔 그렇게 합의가 됐던 거예요. 네. 그래서 요번에도 그런 트라이아웃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 시장에서는 85% 정도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쪽에 지금은 좀 무게를 좀 두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용지표에서 어마어마한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네. 이거는 대호황이다. 이러면 그때는 또 이제 문제들이죠.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죠. 근데 지금까지의 스코어로 봐서는 금리 인하 한 차례 정도는 더 하게 될 것 같고 네. 내년에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갖다가 조금 주춤하게 만드는 것. 이번에 12월 FOMC에서는 점도표라는 것도 나와요. 네. 그럼 우리 금리 인하 반대했던 위원들이 많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명단 뜨겠지. 금리 네. 인하를 갖다가 인정을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네. 찍을 때 별로 안 좋게 찍어주겠죠. 내년에 많이 안 내리는 걸로 찍어주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매파적 인하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겠나. 예, 그 정도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점도표에 안 좋게 찍은 사람들 어쨌든 다 나오잖아요. 누군지. 이제 뭐 이게 뭐냐 이렇게 말씀 이렇게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름은 안 나오지만 네. 보면 대충 알죠. 네. 아 누가 누구겠구나 자꾸 이 느낌 있죠. 1.5에 찍네. 아, 그렇죠. 이 이제 그런 누군지 느낌이 알잖아요.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극단치는 당연히 알 수 있는 거고 중간치도 사실은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 위에 찍으면 대충 누군지 누군지 알겠다. 대충 알아요. 예. 네. 그냥 이제 대신에 시장 컨센서스에 따라서 찍으면 그건 누군지 몰라요. 누구지 이러는데 그건 근데 사실 알 이유가 없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좀 궁금한 거잖아요. 알 수는 있죠. 네. 예. 근데 anyway 그분들이 이제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위에다 찍어 놓을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가능성은 좀 열어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이라는 기관이 되게 독립적인 기관으로 다들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요즘엔 그게 많이 좀 희석됐잖아요. 하다못해 이제 어제 트럼프가 공식성상에서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해시 유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럼 이 말인즉슨 연준 의장 되자마자 야 무조건 미친 듯이 내려라 라고 얘기하면 왠지 말을 들을 것 같단 말이죠. 그렇죠. 네. 네.
아마 이제 뭐 아주 뭐 100%는 아니겠지만 해시세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 거고요. 네. 케빈 헤식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그렇게 선호하는 쪽은 아니에요. 오히려 뭐냐면 금리를 많이 높이지 않고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늘리고 기술 개발을 해서 생산성을 끌어올리면 결국에 생산성을 끌어올리게 되면은 작은 비용을 투여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산출물을 만들잖아요. 낙수 효과가 그렇죠. 올 것이다. 공급량이 많아지게 되면 가격이 안정이 돼요. 그럼 금리를 낮추는 상태에서도 공급량을 낮춰가지고 공급량을 늘려가지고 가격이 안정되면 저금리의 저물가잖아요. 네. 성장도 좋고 기술 개발도 많이 돼 있고 얼마나 좋냐 이런 걸 약간 공급 중시 경제학이라고 네. 하거든요. 그래서 공급에 포커스를 둬요. 그래서 이분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그렇게 거리낌이 없어요. 너무 세상을 착하게 보시는 분인 것 같아요. 뭐 저기 뭐 이제 보고 싶어서 그렇게 보시는 네, 건지 네. 아니면은 이제 뭐 어떤 뭐 이제 그 자기만의 어떤 스펙트럼이 따로 있어서 그런 건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이분은 금리 인하를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그 거리낌은 없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렇다고 이분이 들어온다고 해서 금리 인하를 미친 듯이 할 수 있다. 요거는 조금 나아간 생각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요번에 이제 지난 일주일 정도 케빈 헤시의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다고 했었는데 그걸 전후해 가지고 연준이 그럼 금리 인하를 더 할 수 있다 이런 기대는 생기거든요. 그러면 단기 금리는 내려와요. 연준의 기준 금리는 단기 금리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네. 그랬더니 단기 금리가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장기 금리가 오히려 조금 올라와 있어요. 이건 뭘로 설명할 수 있지라고 보니까 만약에 저렇게 지금 물가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를 너무 과감하게 내리면 장기적으로 이 물가 불안에 대한 압력이 높아질 수 있어라고 하니까 단기에서 내려가는데 장기에서는 올라가는 네. 그런 그림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만약에 내년에 금리 인하를 했는데 네. 이 금리 인하가 인플레이션을 너무 세게 자극한다. 네. 그럼 케빈 헤시도 아니라 누가 와도요. 네. 금리 인하 못 해요. 오, 돈을 못 풀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로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반론하실 분은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데 그거를 가만 놔두겠냐. 금리 인하 다 해버릴 텐데 혹시 그 기억나세요? 올해 4월에 트럼프가 관세에서 물러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무도 그 생각 안 했는데 네. 관세 3개월 유예 네. 또 3개월 유예했더니 타코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금융시장이 뒤흔들리잖아요. 비웃었어요. 네. 그럼 타코가 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게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죠. 만약 진짜 인플레이션을 흔들어 놓잖아요. 그럼 트럼프도 타코가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이제 해시시 들어오면은 기록적인 금리 인하 와 저기 한 뭐 2%로 낮추는 거 아니야? 요건 너무 나가는 생각이신 것 같고 네. 일상적으로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인하한다. 요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능할 우리가 것 기존에 같다. 봤던 것보다 한두 번 더 인하할 레벨이 생긴다. 뭐 그거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무게의 추를 갖다가 이쪽에 성장 쪽에 더 두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해시시 됐으니까 그 금리 인하의 변화가 너무 커질 것이다. 뭐 한두 번이 크다면은 뭐 저도 뭐 그건 뭐 맞다고 보는데 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변화 이거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예. 연준 의장이 가지는 힘은 얼마나 돼요? 그게 그러니까 그 외부로 어나운스가 되진 않지만 네. 이 연준 의장하고 그 연준 내에 있는 거버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역은행 총재들이 있는데 그 연준 의장이 저 책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책 중에 그 돈을 이제 찍어내는 뭐 절대 권력 연준 뭐 이런 네, 네. 그 뉘앙스의 책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연준 취재했던 기자가 그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버냉키 연준 의장일 때를 네. 좀 이제 취재를 해가지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게 반대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연준 의장이 FOMC 하기 전에 이미 반대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네. 여러 연설하면 반대한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딱 가요. 그래서 반대하는 연준 이사, 이사님 잠깐 티 한번 얘기 좀 차 한 하실까요? 잔은 그러면서 다 구워 삼는 거죠. 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연준이 대외적으로는 너무 큰 분열을 보이진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연준 의장은요. 그걸 갖다가 이끌어내는 주체가 되고요. 연준 내에서는 절대 파워인 건 맞죠. 근데 지금의 파월은 연준 이사들이 조금 그 힘이 많이 약해졌다라는 걸 모두들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레임덕이겠죠 일종의. 네. 그럼 연준 이사들이 말을 듣겠는가? 그래서 지금 역대급 연준의 분열이다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혹자는 파월 의장이 저기 새로 캐비넷이 됐으니까 내년 5월까지 버티고 앉아 있지 말고 빨리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네. 예, 근데 이제 뭐
어쨌든 뭐 그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까지는 뭐 저 같은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연준 의장이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면서 연준 위원들의 FOMC를 관리하는 총관장하는 역할 네. 거기엔 핵심이죠. 예. 정치력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정치력이라는 게 정치하고 잘 정치권하고 연합한다 이런 것들보다는 이 사람들을 그렇죠. 이 이사들과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잘 관리하는 부분도 존재하겠죠. 예. 지금 12월에 유독 금융 일정이 많은 것 같은데 뭔가 큰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예. 거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들은 어떤 거 있을까요? 일단 유럽 중앙은행도 맞아요.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일본은행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연준도 있어요. 네. 연준은 금리를 내릴 것 같고 일본은행은 금리를 올릴 것 같아요. 네. 일본은행이 이번에 안 올리면 매파적인 동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리를 다음엔- 멈춰서 다음번에 올릴 거야. 이거를 네. 어나운스를 세게 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준 같은 경우도 만약에 동결을 해버리면 매파적인 동결이겠죠. 다음번에 확실히 비둘기적 동결. 그러니까 다음번에 내릴 거야. 근데 이제 어쨌든 전체적인 컨센서스는 일본은 올리고 미국은 내린다거든요. 여기에 이제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2.15%에서 멈춰서 있거든요. 네. 여기서 그 다음 행보가 어떻게 될지를 갖다가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잠깐 보시면 어떤 형태든지 간에 유럽은 멈춰 있을 것 같고 일본은 올라올 것 같고 미국은 높은 상태에서 내려올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셋이 네. 결국엔 유럽이 멈춰 있고 일본이 올라오는데 미국이 내려오잖아요. 네. 이 셋의 갭이 좁혀져요. 그럼 이게 외환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게요. 예.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또 줄까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달러에 압도적으로 높은 이자를 부과하던 게 줄어들게 되는 이슈가 생기게 되겠죠. 네. 그래서 달러 가치에는 전체적인 달러 인덱스에는 조금 약세 요인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수도 있지 않냐. 금리 사이드만 바라봤을 네, 네, 때는. 네. 예, 그래서 그게 근데 달러 인덱스가 옛날에는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많이 줬지만 최근에는 거의 뭐 따로 노니까 지금 확답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지만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글로벌 외환 시장에는 일정 수준의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는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통화 정책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한번 연말에 금리라든지 환율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을 한번 바라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되면은 다음 달일지는 모르겠어요. 원래는 내년 2분기라고 했는데 네. 지금은 1분기 얘기가 나오네요. 그리고 빠르면 연내에도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연내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네. 뭐가 있냐면 미국 대법원에서 상호관세 관련 맞아요. 판결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될지도 되게 이슈일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언제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상호관세가 무효다 이렇게 됐었을 때는 금융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주는 파장이 좀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향을 그냥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관세 그거 이제 다 없어지니까 우리 네네. 수출에 되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주는지까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떤 방향을 줄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떻게 보실 수 있냐면 자 상호관세가 무효해요. 그러면 지금 소송을 건 몇 개 주가 있거든요. 그쪽에는 상호관세를 돌려줘야 돼요. 그럼 다른 상호관세를 냈던 다른 국가들이나 네. 경제 주체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그렇죠. 다 받아내는데 우리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청구하겠죠. 네. 그럼 뭐로 하든지 간에 어쨌든 그걸 또 상호관세 거둔 거를 어느 정도는 개원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잠깐 생각해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만 있는 게 아니라 감세가 같이 있었어요. 맞아요. 관세는 성장은 흔들어 놓지만 세수를 늘렸어요. 감세는 성장은 끌어올리지만 세수를 줄이거든요. 두 개가 이걸로 딱 하고 그렇죠. 있었잖아요. 둘이 만나면은 상쇄가 되잖아요. 네. 성장은 관세에 무너진 성장을 감세에 올라간 성장으로 상쇄. 네. 관세로 인해서 벌어들인 세금으로 감세로 인해서 부족한 세금을 갖다 메우는 거죠. 메웠어요. 근데 지금 감세를 통해서 경기 부양은 나가고 있는데 관세에서 만약에 예상과 다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반대로 돌았다. 네. 관세가 빠구가 났다. 그러면 이제 이 재정 적자에 대한 위기감이 좀 부각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달러의 신뢰에 대한 이슈가 생겨날 수 그렇죠. 있고 네. 관세로 인해서 억눌려 있었던 글로벌 금융시장이 욱 눌려 있다가 하면서 고개를 들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달러 약세 요인으로도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세 무효 판정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냐 그 얘기는 한번 좀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떤 걸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뭐 대비할 수 있는 거는 뭐 못하죠. 특별한 건 없고요.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외환 시장이나 이런 데는 영향을 줄 수 있다. 네. 그럼 환율의 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환율이 일방적으로 막 한 방향으로 막 가는 것보다 환율은 되게 이 변덕이 심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큰 이슈다라는 정도로 좀 이해하고 이게 보시는 마냥 게 좋진 좋습니다.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럼 관세 개워주면 좋은 거잖아. 근데 네. 이게 또 이런 면도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또 플랜 B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 관세가 안 되니까 다른 품목별 관세를 세게 때린다든지 뭔가 있을 거거든요. 그럼 또 그걸로 불확실성이 커지잖아요. 네. 그러면 좀 정리됐나 싶은데 또 다른 걸로 또 이슈가 계속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근데 미국 법원 자체는 미국 법원은 미국의 법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판결을 할 것인가? 이거는 저도 모르겠다고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뭐 마음속으로 짚히는 건 있는데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저도 기사에서 봤는데 대법원 내에서도 되게 부담스러워한다는 게 외신 기사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 판결 잘못했다가 지금 이 감세해준 것들 다 갚지도 못하고 지금 관세 다 막 뭐라 그럴까요? 다 엉망되고. 와, 이러면은 뭐 환율, 금리 이런 거 다 떠나서 이제 주식 시장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저도 뭐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금융 시장 전체에 뭔가 좀 일정 수준의 파장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내년 초로 봤었을 때 내년 초까지 봤었을 때 가장 큰 이슈는 뭐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관세가 이제 대법원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율이 좀 낮은데 그런 것들도 같이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지율 요즘에 낮은 거는 그냥 앱스타인 때문일까요? 앱스타인 리포트도 있고요. 네.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대해서 그 반발감들이 좀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감이 좀 커요. 왜냐하면 관세라는 게 공화당 내에서도 지역별로 다르고 또 하나는 중국한테 관세 부과했다가 농민들이 중국에 콩 수출을 못했거든요. 대두 수출을. 그러면서 되게 힘들어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트럼프의 마가 세력의 핵심 중에는 농민들도 있는데 이 농민들도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커지게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그게 지금 다 해결이 안 됐죠. 콩 수출도.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본격적으로 지금 들썩들썩하고 있는데 물가가 쉽게 낮아지지 않게 되면은 그 아무래도 아까 일본의 케이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한테는 부담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외교 부분이나 이런 데서는 점수가 나쁘지 않은데 이 민생 쪽이나 물가나 이런 데 대해서는 그렇게 평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선거에서 그게 진짜 중요한데 말이죠. 그렇죠. 내년 11월에 중간 선거니까. 자, 그 어제는 비트코인도 오르고 기술주 중심의 뉴욕 증시도 강세였어요. 오랜만에. 근데 요즘 한창 힘을 못 냈었거든요. 근데 그 중심에는 AI 버블론이 확 화두가 됐었기 때문인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뭐 제가 뭐 주식이 버블이다 아니다 뭐 제가 주식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걸 뭐 결론 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저는 이제 그냥 이슈 중에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너무 쏠리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AI 관련된 대기업들이 이제 M7 이런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30%이래요. 평균 엄청나거든요. 그 등치에. 그럼 30%씩 영업이익률 내면 저희가 뭐 사업을 하는데 식당을 하는데 엄청나게 돈을 벌어요. 그러면은 돈 빌려다가 지금 설비 투자 늘려야 되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AI 캐펙스 사이클이라고 하죠. 이제 설비 투자 엄청 늘어나는데 돈을 빌려서 하잖아요. 그래서 연준의 기준금리가 그렇게 높은데도 전혀 겁이 없이 갔다가 왜냐하면 4%에 빌려가지고 30%에 박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엄청 늘어나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 나중에 뭘 만들게 되냐면 설비 투자라는 건 결국엔 자본화 자산화가 되거든요. 얘는 감가상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지금 3년으로 감가하냐 5년으로 감가하냐 이 얘기가 나오는데 3년이든 5년이든 만약에 설비 투자가 너무 늘어나면은 결국에는 설비 투자로 해서 만들어낸 자산의 그 금액을 자산의 크기를 연수로 나누는 거거든요. 3으로 나누는지 5로 나누는지 지금 이게 중요하지만 만약에 설비 투자가 지금의 속도로 너무 커지잖아요. 이쪽이 너무 뜨거워서 그럼 나중에 이게 너무 커지면 3으로 나누나 5로 나누나 숫자가 너무 클 수 있어요. 그럼 그 커진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커진 그 비용 절감하는 만큼 비용을 갖다 떨어내는 만큼 수익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 성장에 대한 의구심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빗나간다. 그러면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휘청거릴 수가 있죠. 어쨌든 제가 그래서 단기적으로 얘네가 버블이다 아니다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 캐펙스 사이클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부채에 대한 리스크, 그다음에 성장에 대한 리스크, 뭐 이제 금리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면서 민감도가 되게 높아지는 모습 그런 게 좀 수시로 나타나게 될 것 같아요. 그거랑 또 하나 얘기하면 거기서 인건비를 그렇죠. 인건비를 뭐 주식이나 이런 걸로 주면서 그런 것도 좀 적은 척한다. 이것도 되게 문제가 된다. 이 버블론의 하나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저 스톡 베이스로 해가지고 컴펜세이션을 해주는 구조인데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뭐 그게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대차 대조표에 이미 오랫동안 공시가 돼서 올라왔던 거라서 그건 뭐 엄청나게 새로운 뉴스인가? 물론 이제 안 보던 게 갑자기 보일 수 있어요.
사람들의 심리라는 건 크게 바뀔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안 좋을 땐 그런 것들도 주목을 하게 되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일단은 시장에 알려져 있는 뉴스였는데 그게 다시 한번 부각되는 거다. 재해석을 하고 있다. 큰 건 아까 그 설비 투자 관련된 그렇죠. 그게 아무래도 좀 더 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이 많이 부어져 가지고 빚이 커져서 뭔가 부담이 커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AI라는 그 산업 자체가 유망하다. 그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도 쓰십니까? 아니 뭐 그거야 뭐 저기 우리나라 사람들 저기 해외 ETF 이런 것들은 다 조금씩 다 갖고 있잖아요. 해외 펀드나 그렇고 그거야 뭐 당연히 필요하죠. 저는 포트폴리오에는 당연히 담아야 되는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데 이제 문제는 너무 그쪽으로 쏠려가는 거는 또 다른 리스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버블이다 아니다라는 것보다는 누구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일정 수준은 좀,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한쪽으로 쏠려가는 것보다는 좀 고루 분산 투자하는 대상 중에 하나로 바라봤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 조언 드리겠습니다. 그럼 대체 자산으로 금도 한번 볼게요. 요즘 금도 계속 좀 힘이 없다가 요즘 또 다시 오르는 추세예요. 네, 저는 금이라는 거를 또 마찬가지로 환율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너무 단기적으로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금이라는 것도 결국엔 기노브에서 보셨을 때는 종이화폐의 반대편에 있는 거거든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빚이 너무 많아요. 그럼 빚이 굉장히 많으면 이걸 벌어서 갚느냐 아니면 돈을 찍어서 갚느냐, 이거의 핵심인데 보통 찍어서 갚거든요. 근데 아무 데나 찍으면 안 돼요. 그럼 달러의 패권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아무 데나 찍는 게 아니라 뭔가 명분이 있을 때 찍어요. 코로나, 금융위기. 그래서 그럴 때마다 금이 그런 큰 위기에서 달러가 살포돼 나올 때마다 금이 일정 기간을 두고 서전트 점프를 해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이라는 자산을 사놓고 몇 월 며칠 날 올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보다는요. 언젠가 그런 또 달러를 찍어야 되는 이벤트가 생겨날 것이다. 이런 걸 기대를 하면서 꾸준히 사모으시는 전략들, 내 포트폴리오의 일부로서 그런 걸로 금을 한번 바라보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달러는요? 요즘 달러 많이 사시려고 하던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달러는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있어도 되게 높을 거라고 봐요. 앞에도 이제 많이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그 이제 달러 현찰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결국엔 달러 자산인 건데 달러 자산도 저는 요즘은 얘를 살까요 말까요보다는 너무 많이 한다라는 것들도 이슈니까 우리가 한번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한번 달러 자산도 기노업에서는 당연히 좋은 것 같고 달러 자산도 조금 한번 같이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차원에서 해석해 보시면 어떠나 싶습니다. 결국엔 분산 투자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렇죠. 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건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